네, 자, 이제 역시 서울시 관련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시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최고 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러나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로도 넘어오면서 특히 아울러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까지 넘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적절한 것,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띄어쓰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최초로 시도했던 문헌은 독립신문, 바로 서재필의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불리는 1896년입니다. 참고로 최초의 정부 발간신문은 한성순보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이게 한국사에서도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규범이라는 것 안에 법이 있는 것처럼 법으로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남북한 언어의 뿌리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면 우리 주격조사 가이야기는 참 많이 했었죠. 언제 처음 나온 거라고요? 고대 국어가 아니라 바로 근대 국어, 즉 17세기 근대 국어에 주격조사 가가 새로 생겼다. 그 이전에는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3번의 오답이 있었는데요. 자, 아레아. 아까도 얘기했던 유일하게 사라진 중성이에요. 아레아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밑쪽으로 오면 우리 아레아의 소멸은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는 음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때 음가라고 하는 것은 소리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가의 소멸은 언제 소멸된 거라고요? 16, 17세기에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와 아의 중간음으로 읽었던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닌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거절 이렇게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가가 사라진 시기는 16, 17세기. 즉 둘째 음절부터 변하게 되죠. 그래서 둘째 음절에서는 주로 으로 변하고 첫 음절에서는 아로 변하게 되는 시기를 우리도 역시 이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기가 사라진 시기가 있었다고 했었죠. 말 그대로 글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기는 언제 다시 한번 등장하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완전히 소멸됩니다. 자, 따라서 바로 문헌이라고 했으니까요. 문헌에는 계속 쓰였다는 거예요. 쓰였지만 소리는 오와 아의 중간음보다는 거의 아처럼 읽었을 거예요. 한글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사라진 시기를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됩니다. 문헌에서 17세기 이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933년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겠죠. 역시 오늘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순경음 비읍의 문제였어요. 훈민정음은 28자, 조성 17자에 들어있지는 않았었고요. 대신에 순경음 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가 맞아요. 세조 때까지 15세기 중반까지는 사용되었고요. 하지만 이게 쌍비읍으로 변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순경음 비읍은 무엇 때문에 알고 있죠? 비읍 불규칙에 사용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덥다 단어 위에다 써볼까요? 원래도 덥다라는 단어가 15세기에도 있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다고요? 더워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특히 비읍 불규칙은 오나 우로 바뀌는 중간 단계 순경음 비읍이 나타난 후 지금에 와서 더워로 변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순경음 비읍은 무엇으로 변하는 거라고요? 오나 우로 변하는 거죠. 이것이 비읍 불규칙이었어요. 경상방언에 존재하는 아이 더워라, 아이 추워라 이런 것들이 바로 순경음 비읍의 잔존, 흔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덥다, 더워, 춥다, 추워 이렇게 춥다, 추워 이렇게 하듯이 역시 오나 우로 바뀌게 되므로 순경음 비읍은 쌍비읍이 아니라 오나 우, 오나 우 이응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국어의 변화를 어떤 각각의 시기, 특히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통시적으로 알아가는 과정들 분명 중요하고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처음 규범화되고 물론 49년에 한글 띄어쓰기, 64년에 교정 편람, 69년에 한글 전용 편람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기준이 한글 맞춤법 바로 1988년에 수정되었던 한글 맞춤법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요. 띄어쓰기를 최초로 반영한 그렇게 문헌이 뭐냐면 독립신문. 그러나 이것은 규범화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글자의 소실 순서, 물론 덥다는 더 이렇게 이제 변했던 것이고요. 소실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원래는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까지는 28자에서 사라진 네 글자고요. 이때 아까 우리 15세기 세조 이후 순경음 비읍 같은 것도 사라지지만 이것은 28글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중요하게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죠. 처음 보기에는 순서 문제 같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두괄식 문단.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도 꾸준히 있죠.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시오.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시오. 즉 주제가 앞에 있거나 주제가 뒤에 있거나 하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쉬웠던 것은 일반적 진술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귿에 하나밖에 없었죠. 즉 선비정신은 의리정신으로 표현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줄이면 강인한 선비정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글의 소재는 선비.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사람도 책만 읽는 선비도 있지만 우리가 딸깍바리처럼 자존심 있고 고지식하지만 그러나 강직한 의기가 있는 선비들이 있잖아요.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는 것. 우리 단지 신채호처럼 허리를 꼿꼿이 편채 세수했다라는 이런 게 되게 강인한 선비정신 같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시잖아요. 신라 진평왕 때 놀최라는 사람이 있었고 백제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의연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군사도 없었지만 결국 죽게 되었어도 그때도 결국 의연했다. 이것이 바로 선비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죽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항복을 권유받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대나무 죽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여기서 뜻을 굽히면 되겠느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있죠.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게 선비정신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처음으로 가야 되므로 정답은 디귿 두괄식 구성입니다. 만약에 미괄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주제는 당연히 리을이어야 되겠죠. 디귿이 제일 뒤에 와야 되겠죠. 디귿이 제일 뒤에 리을 다음으로 와야 되고요. 사실 원래 이 글의 순서는 원래 순서대로 비춰본다면 약간 미괄식처럼 보이는 글이기는 해. 원래 이렇게 뒤쪽으로 왔어야 하는 글이거든요. 이 글 자체가 사실은 원래 순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미괄식 구성이었어. 원래 이 글은. 선비라고 하는 실제 글에서 발췌한 거라서 원래 순서는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이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꼭 리을, 디귿이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 진술과 예시, 즉 구체적 진술을 구별하되 디귿이 주제문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강인한 선비정신 이야기했고요. 일반적 진술인 디귿이 맨 앞으로 가는 두괄식 구성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제가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윤동주 씨가 나왔어요. 특히 2017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행사들이 많고 2016년에 동주라는 영화 때문에 시사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윤동주의 당연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유고시집 제목도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 그중에는 서시, 십자가 또는 참회록, 별 해는 밤, 또 다른 고향, 간, 길 이런 다양한 우리 윤동주의 시들 중에서도 실제 이 별 해는 밤을 좀 친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저도 이 한글 타자 연습할 때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이렇게 한글 타자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 그리운 별 해는 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출처를 명시해 주지는 않았어요. 이번 서울시 시험은 출처를 맨 밑에 안 적었어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배경 지식으로 선입견으로 알까봐 그냥 백지 상태로 보라고 지금 준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맨 마지막을 보면서 이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거 별 해는 밤이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자, 특히 윤동주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윤동주는 언제나라고 말해도 좋을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 항상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과 마지막에 극복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는 했는데 대체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부끄러움이나 극복 의지와는 약간 관계는 없고요. 이 타향에 있던 이 윤동주가 별을 바라보면서 옛날을 동경하고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서 제가 칸이 협소해서 이쪽에다 적을 건데 별, 해는 밤 이렇게 했다면
별과 밤 자체의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죠. 밤은 당연히 부정적 현실입니다. 어두운 현실입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이런 건 이제 다 아는 거고요. 이제 밤이지만 별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어떤 희망,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어떤 동경, 별을 세보면서 옛날에 순수했던 시절, 고향의 모습도 떠올려보고 어머니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해보면서 그때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전문이 아니라 일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별을 헤아려 본다고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했던 표현들인데요.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별을 다 헤아려 보지 못하는 이유는 쉬 아침이 오고 또 내일 밤이 남아있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직 우리의 청춘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항상 제가 좀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쉬운 것,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뜻을 세워서 향해 가는 것, 지향이라고 했었죠. 합격을 지향하고 이상사회를 지향하고 선진사회를 지향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했던 한자 지향 말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이 그리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제 동경에 맞지 않는 그런 동경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어린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리워요. 이렇게 혼자서 그냥 독백체로 말한 거잖아요. 또는 뭐 내면과 갈등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서. 또는 뭐 현실의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다. 뭐 그런 현실적 욕망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리워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아니면 동경하는 세계를 상징한다. 뭐 이런 정도가 시험에 또 여러분 해설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회상의 매개체이자 동경의 세계를 상징한다. 다 했죠? 그래서 별은 옛날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에서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는 시가 되겠습니다.